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법 정론 법정채권관계편 부당이득 쪽에서 이 네 번째 시간이죠. 부당이득의 효과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자, 부당이득이 이제 성립하게 되면 손실자하고 이득자 사이에서 채권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 채권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그 채권 관계에 따른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66페이지인데요. 3번 부당이득의 효과 부분입니다. 자, 법정 채권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법적인 성질을 먼저 보면 첫 번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과세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인 때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하나의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별도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서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납 시 이때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양가로 니은의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계는 민법상의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그 채권 관계를 기초로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원칙적으로 민사채권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상행위가 무효로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신속하게 결제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상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쌍무계약이 무효 취소됨에 따라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이제 법적인 성격 내지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일반론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양가로 2번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관계의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문제. 이거는 우리 시험에도 워낙 자주 나오는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논점이죠. 자, 이게 어떤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관계 당사자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냐면은 동그라미 1번에 삼각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 삼각관계라는 것은 예컨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이 상대방에게 급부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서 제3자에게 급부를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어서 급부의 원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계가 발생하겠죠. 이럴 때 급부했었던 계약의 일방은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계약의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급부를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관계를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삼각관계에서 부당이득 당사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위해서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급부를 냈어요. 자,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근데 병은 제3자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3자에게 계약의 일방이 급부를 했는데 이렇게 급부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고, 그리고 사후에 이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거나 혹은 취소가 되었거나 아니면 계약 관계가 해제로 인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급부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러면 병이 받은 급부에 따른 이득은 부당이득이 과연 될 것인가? 즉, 갑에게는 급부 행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갑이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반환 의무자가 이게 현실적으로 급부를 수령한 병인지 혹은 아니면 을인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환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이게 이제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당사자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해서 우리 판례 태도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원칙을 보세요. 원칙은 계약 일방의 급부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급부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은 계약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일방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는 제3자가 원인 관계의 흠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스에서 갑이 병에게 한 이 급부 행위는 갑은 누구에 대한 의무자이기 때문에 을에 대한 의무자로서 급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을에 대한 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병에 대해서 독자적인 어떤 급부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당이득 관계는 반드시 실질 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갑이 병에게 한 급부는 갑이 을에게 급부하겠다라는 의도로 병에게 급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게 실질에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다? 원칙은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원칙은 계약의 상대방, 계약 상대방이 반환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원칙에 관해서는 몇 가지 예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원칙을 이렇게 보는 까닭은 계약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은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에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손실이 있고 이득이 있으니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계는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채권자이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논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계약 상대방과의 약속에 따라서 계약 상대방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급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의 일방, 낙약자가 제3자,
수익자에게 급부행위를 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낙약자는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때에도 낙약자는 계약 상대방인 요약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데,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서 직접 채무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근데 낙약자의 실질적 의사, 그 계약을 체결한 궁극적인 낙약자의 의도는 계약의 상대방인 요약자에게 할 급부를 요약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제3자에게 한 것에 그치는 거예요. 즉,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하는 것은 요약자를 믿고 급부를 하는 것이지 요약자하고는 무관하게 수익자에게 급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낙약자의 급부는 요약자에 대한 급부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는 요약자가 되는 것이지 수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니을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금전 채권의 질권자가 자기 채권 범위 내에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급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급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채무자, 우리가 채권 질권에서 이런 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 질권자에게 급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입질채권,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입질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입질채권의 원인 계약이 무효 등 흠이 있어서 입질채권이 부존재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질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질권 설정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게 급부를 하는 궁극적 이유는 질권 설정자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질권자에게 급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권 설정자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서 급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현실적으로 급부를 수령한 자는 채권 질권자이지만 제3채무자 의도에 따르면 질권 설정자에 대한 급부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급부 원인 행위가 무효로 되었을 때 이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면 질권 설정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원칙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양가로 디귿에 예외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은 계약상 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한 후에 그 원인 계약이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 채무 이행으로서 급부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 양수인에 대하여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예외에서 첫 번째 예외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급부를 수령한 자, 급부 수령자가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자가 되는 예외가 있는데, 예외 첫 번째는 채권 양수인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졌어요. 채무자의 채권 양수인에 대한 급부 후 양도채권의 원인 계약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인 채권 양도인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채권 양수인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령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이 매매 계약에 따라 매매 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매매 대금 채권. 이게 이제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이 매매 대금 채권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채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매매 대금 채권 이거를 양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매매 대금 채권이 채권 양수인인 병에게 이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제 채권 양수인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을이 병에게 이렇게 급부행위를 했어요. 이렇게 급부행위를 했고, 자,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취소가 되었거나 아니면 해제가 되었을 때, 자, 이럴 때 을은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때는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꼭 예외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이때 반환 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다? 이때는 이 케이스에서는 반환 의무자가 이때는 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반환 의무자가 병이 되는 것은 이 급부행위가 을이 갑을 신뢰하고 한 급부행위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채권 양도는 채무자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죠.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 양수인에 대한 급부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어요. 제3자 채권 양수인이죠. 양수인에 대한 급부가 강제가 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채무자 을은 실질적으로 병을 채권자로 해서 급부행위를 하는 것이지 갑을 채권자로 믿고 갑에게 주겠다라는 의도로 병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갑을 신뢰해서 병에게 급부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계는 을과 병 사이에서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니은 판례도 보세요. 보험회사가 면책 사유에 해당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상대방을 신뢰하고 급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금이 보험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달리 보험회사가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보시면 원인 관계의 당사자가
제3자에의 급부에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때, 이런 때에도 급부자는 수령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해서 변제했는데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 수령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시 등에 의해서 급부하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지시한 범위, 요청한 범위를 오해해서 초과 급부를 한 때, 이 초과 급부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원인관계 당사자가 제3자의 급부에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자, 그래서 예외를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제3자에 대한 급부가 강제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원인관계 당사자가 당사자가 제3자의 급부에 기여하지 못한 경우, 이거는 급부한 자하고 급부를 수령한 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지 원인관계 당사자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차고 송금의 경우, 자, 이 주제도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착오로 송금을 했어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송금한다라는 생각으로 송금을 했는데 계좌 이체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송금된 금원이 병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갑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병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의 소재예요. 자, 양가로 니은의 반환 의무자를 보세요. 자, 송금 의뢰인은 수취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즉 수취인이 송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당연히 취득하고 수취은행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는 수취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송금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취은행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만 있다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아주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그 반환 청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급부가 실현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 수취은행은 대부분 변제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수취인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다라고 한다면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을 일단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이 무자력이다라고 하면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송금 의뢰인들은 가급적이면 수취은행이 반환 의무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수취은행이 반환 의무자가 되려면 수취은행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차고 송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수취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수취인이 그 차고 송금된 금원에 관한 예금 채권을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취은행에게는 실질적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취인이지 수취은행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판례 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송금 제도를 통해서 송금 수수료라는 이득을 수취은행이든 송금은행이든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 송금 제도가 잘못 활용이 되거나 착오로 송금이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위험들은 항상 상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위험에 대해서 수취은행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부당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수취은행이
차고 송금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 라는 법을 만들었다면 수취은행은 송금 제도 송금 과정에서 차고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안전 장치들을 만들 거예요. 근데 수취은행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 수취은행들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차고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은행의 그 선의에 기대서 안전장치 만들 거야 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와야지 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 거예요. 자, 어쨌건 우리 현재 대법원은 수취인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수취은행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양가로 디귿의 수취은행의 상계 가능성이에요. 자, 차고 송금이 되었는데 보니까 수취인이 이 수취은행에 대해서 대출금 채무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해서 차고 송금된 예금 계좌에 있는 돈하고 그 다음에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해서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차고 송금을 했었던 사람은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라는 건데 원칙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해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게 어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차고 송금에 따라서 수취은행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고 송금으로 인해 가지고 수취은행이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수취은행이 차고 송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 만들려고 하겠어요. 더 안 만들려고 하겠죠. 대법원이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송금 의뢰인의 손실에 기반해 가지고 수취은행이 자기의 부실 채권을 실현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계가 무조건 인정이 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따라서 동그라미 니은에 우리 판례가 수취은행의 상계를 조금 통제하고자 하는데 뭘 가지고 통제하느냐 하면은 신의 측을 가지고 통제를 해요. 여러분 신의 측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의 측이 작동되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신의 측이 작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해서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자, 일단 송금 의뢰인이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을 합니다. 또한 수취인도 송금 의뢰인의 차고 송금에 의해서 수취인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 차고 송금이다라는 사실을 수취인도 인정을 하고 반환을 승낙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까지 수취은행의 상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양가로 리을에 수취인 계좌가 이미 다른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해서 압류가 되어져 있을 때에는 송금 의뢰인은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예금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저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꼭 알아두시고 원천징수세제의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수 대상이 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자가 이걸 징수를 해서 과세관청에다가 지급을 했단 말이죠. 납부를 했습니다. 자, 과세관청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해줘야 돼. 환급을 누구에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환급 청구권은 원천 납세 의무자가 아닌 징수 의무자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는 자기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납세 의무자하고 징수 의무자 사이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령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한다면은 원천징수세제인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일 거예요. 그다음 징수 의무자는 사용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소득세 중에서 일부를 징수를 해서 이를 과세관청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소득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소득세를 징수를 해서 이를 과세관청에다가 납부를 했다면은 환급 청구권은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가지는 환급 청구권은 납세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인 근로자는 징수 의무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환급 청구권을 양도해라 라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관계의 당사자 문제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어렵고 깊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